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구급화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난민이 급증하고 경제가 망가지면서 기존 주류 정당이 힘을 잃는 사이에 반사 이익으로 극우 세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국민들은 현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이번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 성향의 자유당이 압승을 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네덜란드판 트럼프로 불리는 헤이르트 빌더러스 자유당 대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갔는데 현재 유럽은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우 전쟁으로 인해 난민들이 유럽 곳곳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약 500만 명이 부유한 국가로 이주를 했고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80%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도시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이민자가 유입이 되면 평균 임대료와 주택 가격이 약 1% 정도 상승한다고 해요. 가뜩이나 높은 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은 이민자를 반겨줄 리가 당연히 없겠죠. 주거비 상승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율까지 증가하면서 반이민 정서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극우 정권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탈리아와 핀란드는 극우 정권이 들어섰고 스위스, 스웨덴 등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극우 정당이 정권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극우 정권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도 당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난민이 생겼고 이들은 안전한 피신처를 찾아서 무작정 지중해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올라타면서 침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요. 식량 부족이나 전염병 등 각종 원인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죠. 이들이 선택한 안전한 피신처는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육로와 해로를 이용해서 유럽으로 몰려들었고 난민이 몰려드는 길목에 있는 이탈리아나 폴란드, 헝가리 같은 국가들은 크게 반발을 했죠. 2015년도 9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인도적인 입장에서 무제한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면서 EU가 분열되기 시작했죠. 그 틈을 파고들어서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극우 세력들이 득세하게 됩니다. 사실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2015년도 시리아 난민 사태보다 이번 우크라이나 난민 사태를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인의 약 80%가 남성이던 시리아 난민과는 달리 우크라이나 난민은 대다수가 여성이나 혹은 아동입니다. 우크라이나의 18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은 징집 대상인데다가 출국도 금지되어 있는 상태죠. 즉 유럽 국가들이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제약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러우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난민 수용국들의 부담이 가중되었고 에너지 대란으로 경제가 힘들어진 유럽 국가들은 이제 하나둘씩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난민에 대한 유럽 국민들의 생각도 동정에서 증오로 바뀌게 되었고요. 대다수 유럽 국가들이 극우 정당으로 정권 교체가 된다면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유럽 경제입니다. EU 회원국 27개국 GDP의 10%를 차지하는 것이 관광산업이죠. 그만큼 관광산업이 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OECD는 2024년도 글로벌 국가들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고 다른 기관들 역시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행 포함 전체적인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 유럽은 관광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될 겁니다. 경기 둔화를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값싼 노동력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겁니다.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게 로비를 하고 대중들이 반대하는 자유로운 이민 정책이 나오면 이를 극우 정당이 억제하면서 경기 둔화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극우 정당의 이념에는 EU 탈퇴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탈리아 신임 총리 조르자 멜로니는 극우 성향의 독재자인 무솔리니의 후계자이기도 합니다. 부임 당시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여자로 부를 정도로 EU 국가들이 걱정을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친EU 성향을 보여주면서 국제사회는 안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멜로니 총리는 노리는 게 따로 있죠. 2021년도에 EU 집행위는 코로나 회복기금을 명목으로 6년 동안 이탈리아에게 260조 원을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멜로니 입장에서는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즉 지원금이 얼마 남지 않거나 끊긴다면 본색을 드러낼 확률이 높을 거예요. 아까 보셨던 네덜란드 자유당 대표 헤이르트 빌더러스 역시 EU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EU가 분열된다는 건 EU 회원국들 간의 관세 혜택은 사라지면서 물가는 다시 반등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물가의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게다가 잦은 분쟁으로 인해 유럽 국가 간의 대립은 심화될 텐데 제1,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일어났죠. EU가 분열된다면 제3차 대전이 유럽에서 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잦은 분쟁으로 인해 만약 전쟁이 발발하거나 지정학적 위기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달러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또한 안전자산인 금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높고요. 미국 국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부유한 국가로 이민을 떠나기 위해서는 내 자산을 이동시켜야겠죠. 국가에서 국가로 자산을 이동할 때 가장 안전하고 수수료도 저렴한 수단은 비트코인이 될 겁니다. 비트코인이 자산을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EU의 분열로 인해 유로화 가치가 낮아진다면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자산 가치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달러나 금은 구하기 힘들 거고요. 가장 좋은 대책은 달러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이 될 겁니다. 대다수의 구구 정당은 자국민 우선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방비는 증가하게 될 거고 정부 지원 정책으로 인해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방산 관련 기업들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가 그동안 수년간 겪어왔던 저금리, 저물가 같은 정책들은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즉 시장 환경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고물가의 고금리, 구구 성향의 정치권까지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해야 됩니다.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도 새롭게 구성이 돼야겠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